이현우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났다. 반지하 방의 천장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는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수년 전부터 변하지 않은 균열 자국이 길게 뻗어 있었다. 그는 그 균열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 균열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방은 좁았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 하나가 겨우 숨쉬며 살 수 있을 만큼만 허락된 공간이었다. 침대라고 부르기 민망한 낡은 매트리스, 모서리가 깨진 작은 책상, 그리고 벽 한쪽에 기대어 있는 공구 가방. 그 가방 안에는 그의 인생이 들어 있었다. 망치, 글, 드라이버, 낡은 줄자. 유현우의 손은 늘 거칠었다. 나무를 깎고, 못을 받고, 썩은 바닥을 뜯어내며 살아온 손이었다. 그는 31살이었다. 하지만 그 나이를 말할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사람들은 30이 넘으면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이든, 차든, 아내든, 혹은 최소한 미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유라도 말이다. 그러나 이현우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오늘 하루의 일당과 내일도 몸을 써야 한다는 확신뿐이었다. 그는 물을 틀어 세수를 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리자 잠이 완전히 깼다. 거울 속의 남자는 잘생기지도 초라하지도 않았다. 다만 늘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도 무사히 버티자. 현우는 동네 작은 목공소에서 일했다. 간판도 없는 곳이었다. 오래된 주택을 수리하거나 상가의 문틀을 고치거나 급하게 필요해진 선반을 만드는 일이 전부였다. 사람들은 그를 이씨 아저씨라고 불렀고 때로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일은 정직했고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잘못 자르면 그대로 드러났고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오래 버텨주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봄비치고는 차가웠다. 현우는 공구 가방을 메고 골목을 지나가다 작은 소동을 보았다. 편의점 앞에서 한 노인이 미끄러져 넘어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쳤다. 비를 피하느라 혹은 괜히 휘말리기 싫어서 고개를 돌렸다. 현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손에는 젖은 복권 몇 장이 쥐어져 있었고 무릎에서는 피가 조금 흘러나오고 있었다. 현우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비를 맞으며 서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의투를 벗어 노인의 어깨에 걸쳐주고 편의점 안으로 데려갔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현우는 쑥스러워 고개를 저었다. 별거 아닙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편의점 직원이 휴지를 가져왔고 현우는 무릎을 닦아주었다. 피는 금방 멎었다. 노인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마르고 가부러웠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멈춰주는 사람이 별로 없지. 현우는 웃었다. 다들 바쁘니까요.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자네는 얼굴에 복이 있어. 현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는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단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다. 복이 있다면 얘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 저녁 현우는 다시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다. 몸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하루의 고단함을 조금 덜어주었다. 그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의 균열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혹시 정말로 인생이 아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 며칠 뒤 목공소로 한 여자가 찾아왔다. 동네에서 소문난 중매인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여사라고 불렀다. 말이 빠르고 웃음이 많고 언제나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현우 씨 맞죠? 현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맞는데요. 조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시간 좀 있어요. 잠깐 할 말이 있어서. 현우는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왔다. 조 여사는 그를 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결혼 생각 있어요. 현우는 헛웃음을 쳤다.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조 여사는 손을 내저었다.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조건 좋은 사람만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집안은 좋은데 사연이 있는 아가씨가 있어요. 현우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연인데요? 조 여사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말을 못해요. 정확히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순간 현우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런민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인지. 조 여사는 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강호는 안 해요. 그냥 한번 만나만 봐요.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끼리는 의외로 잘 맞기도 하니까. 그날 밤 현우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천장의 균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마치 그 틈 사이로 전혀 다른 인생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는 것처럼.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선택이 자신의 침묵 같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은. 이현우는 조 여사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목공소 안에서는 톱이 돌아가는 소리와 나무 냄새가 여전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었다. 말을 못해요. 조 여사의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다. 정확히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미묘한 차이가 현우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그는 반지하 방에 돌아와서도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늘 하던 대로 씻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늘 사이로 습기가 스며들어 검은 자국이 번져 있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 그대로 썩어가는 공간 같았다. 말을 하지 않는 여자. 현우는 그 여자를 상상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저 뉴스 속 이야기나 멀리서 본 풍경 정도였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책임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그는 이미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기도 벅찼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삶까지 짊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끼리는 잘 맞을 수도 있다는 조 여사의 말,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버려진 사람.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불러본 적은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가족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한 채 살아온 인생. 어쩌면 자신 역시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밀려난 존재가 아닐까. 며칠 동안 현우는 답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조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 여사님, 그분 만나보기만 해도 되죠? 조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그러뭐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 보고 차 한잔 마시고 오면 돼요. 약속은 그 주말로 잡혔다. 장소는 경기도 외곽의 한 조용한 카페였다. 그곳은 소문난 부잣집이 있는 동네 근처라고 했다. 현우는 약속 전날 밤 옷장을 열어 가장 멀쩡한 옷을 꺼냈다. 몇 년 전 일 끝나고 산 값싼 셔츠와 바지였다. 다림질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약속 당일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괜히 긴장되어 아침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리했다. 손에 박힌 굳은 살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잠시 손을 쥐었다 폈다. 이 손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잡아줄 수 있을까? 아니면 상처만 남기게 될까? 카페는 생각보다 고급스러웠다. 통유리 너머로 넓은 정원이 보였고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현우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이곳은 자신이 자주 오던 세상과는 다른 곳처럼 느껴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조 여사는 이미 와 있었다. 그녀 옆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현우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출 뻔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현우 씨, 이쪽이에요. 조 여사의 목소리에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현우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이었다. 그 눈은 크지도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깊었다.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들여다볼수록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를 품고 있었다. 그 안에는 슬픔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고 어딘가 희미한 기대 같은 것도 섞여 있었다. 그녀는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조 여사가 말했다. 이쪽이 이현우 씨고 이분이 최수아 씨요.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인사는 충분히 정중했다. 현우는 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 안녕하세요.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자리에 앉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조 여사가 분위기를 풀려는 듯 이야기를 꺼냈다. 수아 씨는 커피보다 차를 좋아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메뉴판을 보며 말했다. 그럼 차로 할게요. 주문이 끝나고 다시 침묵. 현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디가 아프세요? 같은 말은 할 수 없었다. 왜 말을 안 하세요? 라는 질문은 더더욱 무리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저 수아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손을 보았다. 그 손 역시 거칠었다. 손톱 주변에는 상처 자국이 있었고 손바닥에는 오래된 굳은 살이 보였다. 그 순간 현우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 사람도 편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구나. 차가 나왔다. 수아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는 목공 일을 합니다. 집 고치고 가구 만들고 그런 거. 수아는 그의 입술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글자를 적어 현우 쪽으로 밀어주었다. 저는 집에서 일을 많이 해요.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현우는 그 글자를 한 번 더 읽었다. 아, 그러시구나. 그는 괜히 웃었다. 저도 집에서 일 많이 합니다. 그 말에 수아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정말 미세한 변화였지만 현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 미소는 어색했지만 진짜였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따뜻해졌다. 조 여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두 분이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네요. 카페를 나서며 현우는 수아와 나란히 걸었다. 말은 없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헤어지기 전 수아는 다시 수첩을 꺼내 글을 적었다. 다음에도 만나도 될까요? 현우는 그 문장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눈을 떠올렸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현우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 만남이 단순한 소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여자의 침묵이 곧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이후로 이현우와 최수아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특별한 데이트는 아니었다. 조 여사가 정해준 약속 장소는 늘 비슷했고 조용한 카페나 공원 벤치가 전부였다. 하지만 현우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 기다려졌다. 말이 오가지 않아도 괜찮았다. 오히려 그는 그 침묵 속에서 수아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수아는 항상 작은 수첩을 들고 다녔다. 처음에는 필요한 말만 적었다. 날씨가 춥다거나 차가 맛있다거나 오늘은 집안일이 많았다는 정도였다. 현우는 그녀가 글자를 적는 동안 조용히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그게 그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현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집에서는 괜찮으세요? 수아는 잠시 펜을 멈췄다. 그 짧은 멈춤이 현우의 마음을 조이게 했다. 그녀는 한참 후에 글을 적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글씨는 이전보다 조금 흐트러져 있었다. 현우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괜찮아요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조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현우 씨, 수아 씨 어머니가 한번 보자고 하시네요. 현우의 손에 땀이 찼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는 자리라는 것을. 약속은 수아의 집에서 잡혔다. 경기도 외곽이었지만 집은 외곽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게 컸다. 높은 담장과 철제 대문, 잘 정돈된 정원. 현우는 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사람은 중년의 여자였다. 단정한 옷차림, 흠잡을 데 없는 화장. 그녀의 눈은 현우를 위아래로 빠르게 훑었다. 이현우 씨죠? 네, 안녕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넓고 차가웠다. 고급 가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생활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있던 두 여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수아의 언니들이라는 걸 현우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옷차림과 분위기가 수아와는 너무도 달랐다. 수아는 부엌 쪽에서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현우를 맞았다. 현우는 그녀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멍자국을 보았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차 가져와. 어머니의 말에 수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다. 현우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 분위기가 그를 억눌렀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공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수입은 어느 정도 되시죠? 그 질문은 너무도 노골적이었다. 현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혼자 먹고 사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언니 중 한 명이 비웃듯 웃었다. 요즘 세상에 혼자 먹고 사는 걸로 결혼이 되나요? 다른 언니도 거들었다. 우리 집 형편아시죠? 수아 데려가려면 그 정도로는.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수아가 당황한 듯 허리를 숙여 떨어진 찻잔을 주우려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조심 좀 하라고 했잖아. 수아의 손이 잠시 멈췄다.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아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 대신 깨진 찻잔 조각을 주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현우에게 쏠렸다. 괜찮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수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현우는 그녀에게 작게 말했다. 손 다쳐요. 그 짧은 한마디에 수아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현우는 느낄 수 있었다. 자리에 다시 앉았을 때 분위기는 더 차가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듯 말했다. 이해해 주세요. 수아는 좀 불편한 애라서. 그 말에 현우의 가슴이 저릿해졌다. 불편한 애, 그 단어는 사람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잔인했다. 현우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수아 씨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말을 못한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표정을 굳힌 채 말했다. 이현우 씨, 감정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하고 더 책임지려고 왔습니다. 그날 현우는 환영받지 못한 손님이었다. 하지만 집을 나서며 그는 수아를 힐끗 보았다. 수아는 문 앞에서 그를 배웅하며
작은 수첩에 글을 적어 보여주었다. 미안해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 여자는 누군가의 보호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이미 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 현우는 알았다. 이제부터 이 만남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며칠 뒤, 조 여사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현우 씨, 혹시 결혼 진지하게 생각 중이세요? 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제가 책임질 수 있다면 수아 씨와 결혼하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한숨이 들렸다. 그럼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요. 수아 씨 어머니가 결혼 조건을 제시했어요. 현우는 조용히 기다렸다. 그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현금은 한 푼도 없어요. 대신 결혼 선물로 가구 몇 개와 쓰지 않는 헌 가구를 정리해서 줄 거래요. 특히 오래된 장롱이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우는 어이없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결혼 조건이란 게 고작 장롱 하나라는 말인가.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수아는 집에서도 결혼에서도 그 어떤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었다. 그 가구들 제가 다 옮기겠습니다. 그는 조 여사에게 그렇게 대답했다. 목소리엔 망설임이 없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수아의 가족은 참석했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축하의 말도 형식적이었다. 반면 현우의 쪽은 가족이 없어 그를 키워준 고모와 몇몇 친구들이 참석했다.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예식장은 작은 동네 예식장이었다. 꽃 장식도 간소했고 웨딩 드레스도 대여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분위기만큼은 진심이었다. 수아는 말없이 현우의 손을 잡았고 현우는 그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요. 사진 촬영을 마친 뒤 수아의 가족은 식사를 끝내자마자 먼저 자리를 떴다. 수아는 마지막까지 문 앞에서 가족들을 향해 인사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현우는 그녀의 등을 조용히 토닥였다. 결혼식을 마친 후 현우는 수아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다. 그곳은 반지하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오래된 주택의 2층이었다. 그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 구해놓은 곳이었다. 좁고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조용한 동네였다. 짐을 옮기는 날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것은 수아의 집에서 온 장롱이었다. 크고 무겁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문은 삐걱거렸고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다. 수아는 그 장롱을 보는 순간 얼굴이 어두워졌다. 혹시 이 장롱 싫으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젓고는 수첩을 꺼냈다. 어릴 때 할머니 방에 있던 거예요. 현우는 그제야 장롱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장식은 옛스러웠지만 정교했다. 나무의 결이 깊었고 닫힌 문 사이로 먼지가 얇게 덮여 있었다. 무언가 오래 숨겨진 듯한 느낌이었다. 어디에 둘까요? 현우의 질문에 수아는 한참 고민하다가 안방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롱을 옮기고 문을 열어 내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래쪽 바닥이 이상하게 들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수아 씨, 이거 밑에 무슨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아가 다가와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바닥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묵직한 나무 상자가 나왔다.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상자 위에는 오래된 천이 덮여 있었다. 수아는 그 천을 떨리는 손으로 들추었다. 안에는 낡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다. 현우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종이와 함께 두꺼운 은행 통장이 있었다. 그리고 현금 다발. 봉투 안쪽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다. 이 돈은 내 손녀 수아에게 남긴다.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려라. 그녀의 앞날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현우는 놀라서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통장을 손에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게 할머니 유산인가 봐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적었다. 가족들이 나 대신 숨긴 것 같아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이건 당신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현우는 수아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억울함도, 슬픔도, 그리고 해방의 감정도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우는 더 이상 이 여자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아니라 이 여자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느꼈다. 수아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현우 씨, 고마워요. 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런 말 매일 듣고 싶어요. 그의 말에 수아는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지금까지의 모든 슬픔을 잠시나마 덮어주는 듯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장롱 속에 숨겨진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아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한 누군가의 마음이었고 그녀에게 남겨진 유일한 사랑의 흔적이었다. 현우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신 또한 지금껏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선택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서로의 유일한 선택이 되어가고 있었다. 결혼 생활의 시작은 조용하고 조심스러웠다. 이현우는 여전히 목공 일을 계속했고 최수아는 집안을 정리하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수아는 하루에 한 번씩 수첩을 꺼내 작은 메모를 남겼다. 오늘은 된장찌개가 너무 짜졌어요. 햇살이 예뻤어요. 현우 씨, 고생 많았어요. 현우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공부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수아 씨, 혹시 우리 그 장롱 말인데요. 수아는 고개를 들었다. 안에 있던 그 돈, 어떻게 알지? 우리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수첩에 적었다. 혼자 쓰고 싶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쓰고 싶어요. 현우는 웃었다. 저도.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 돈은 수아의 것이었고 그녀의 과거에서 온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로 결정되었다. 현우는 집 근처에 작은 작업장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은 떠돌이 목수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건 공간을 가지고 싶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작은 가구 공방이 문을 열었다. 이름은 수목이었다. 수아의 수, 그리고 나무 목. 수아는 간판을 보며 한참을 바라보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공방이 자리 잡으면서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가난한 목수와 말 못하는 아내로 바라보던 시선이 점점 성실한 부부, 정직한 장인이라는 말로 바뀌기 시작했다. 현우는 주문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고 수아는 포장과 정리, 간단한 장부 정리를 맡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수아의 언니 최지연이었다. 그녀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오랜만이야, 수아. 수아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서서히 고개를 들고 언니를 바라보았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현우는 상황을 직감하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가 자리를 비우자 지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아직도 말을 안 하는구나.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수첩을 꺼내 적었다. 예, 왔어요.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알아버렸어.
장롱 안에 있던 거. 수아의 손이 멈췄다. 그거 우리 집 재산이야. 할머니가 마음대로 숨겨놓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 수아는 천천히 글씨를 적었다. 할머니가 내 이름으로 남긴 거야. 당신들도 그거 알고 있었잖아.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넌 가족을 배신했어. 그 돈은 우리 모두의 미래였다고.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었다. 내가 숨긴 게 아니야. 당신들이 내 존재를 지워놨지. 말 못한다고, 쓸모없다고, 사람 취급 안 했잖아. 순간,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수아는 이어서 적었다. 그 돈은 내가 지켜야 해. 이제는 누군가 나를 위해 남긴 걸. 나 스스로 지킬 수 있어. 지연은 일어나면서 말했다. 이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엄마가 변호사한테도 얘기했어.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수아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엔 묘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 현우가 돌아왔을 때 수아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 나도 싸워야 할 때가 왔어요. 며칠 후 수아의 가족은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집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고 그 안엔 유산 반환 요구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현우는 그것을 읽으며 조용히 숨을 삼켰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하지만 그는 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도망치지 말고 같이 가요. 수아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할머니가 남긴 쪽지를 꺼내 읽었다. 아가야, 목소리가 없어도 괜찮단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누구보다 강한 거란다. 수아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조용히 어루만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수첩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꺼내려는 마음을 품었다. 아직은 낯설고 두려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이현우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비로소 진짜 시작점을 향해 걷고 있었다. 며칠 후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 수아의 가족은 유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내용은 명확했다. 할머니가 남긴 돈과 통장은 가족의 재산이며 수아는 그 권리를 독점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들은 수아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그녀의 법적 권한을 흔들려 했다. 소장을 받은 날, 현우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수아가 상처받을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녀를 지켜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수아는 오히려 담담했다. 그녀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적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내가 꼭 해야 할 싸움이에요.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하지 마요. 같이 싸워. 법정 출석일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수아는 처음으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현우의 친구 중 한 명이 소개해준 젊은 여성 변호사였다. 이름은 박소런. 그녀는 수아의 상황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건 진실이고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건 말보다 더 강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박 변호사는 수아가 가진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유산의 법적 소유권을 입증할 증거들을 모았다. 통장, 유언장, 할머니의 피체로 추정되는 쪽지, 수아의 치료 기록, 그리고 가정 내 학대 정황을 증명할 여러 간접 증거들. 수아는 비로소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정당한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존재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첫 재판날, 수아는 법정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현우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당신이 옳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수아의 어머니와 두 언니는 고급 정장을 입고 냉담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수아를 마치 타인 대하듯 바라보았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도 눈빛으로 분명히 말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원고 측은 수아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가족의 보호가 필요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말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그녀가 사회적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단호하게 맞섰다. 피고는 단 한 번도 의료적으로 언어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침묵을 지켜온 것이며 이는 표현 방식의 문제이지 판단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수아의 유일한 육성 증인으로 이현우가 증언대에 섰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는 말하지 않아도 세상의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을 다잡으며 살아가는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녀가 이 유산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법정 안에 조용한 숨소리만 흐르는 순간 재판부는 수아에게 직접 입장을 물었다. 피고인, 혹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간 모든 시선이 수아에게 쏠렸다. 수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종이와 펜을 꺼내더니 몇 글자를 적어 법정 서기에게 건넸다. 서기는 그것을 판사에게 전달했고 판사는 그 메모를 읽었다. 저는 말하지 않아도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를 지우려 했던 가족과는 다르게 저는 제 삶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정 안에서 누군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수아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래서 모두가 놀랐다. 소리가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말이었다. 수아는 떨리는 입술로 천천히 이어갔다. 그래서 더는 침묵하지 않겠어요. 현우의 눈이 커졌다. 박 변호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재판부조차 몇 초간 정적 속에 머물렀다. 그것은 목소리라기엔 너무 조심스럽고 울음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도 명확한 의지였다. 수아가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꺼낸 순간이었다. 재판은 그날 결론나지 않았다. 다음 기일이 지정되었고 최종 판단은 연기되었지만 그날의 법정은 누구보다 수아가 강한 사람임을 증명해냈다. 법정을 나서던 길, 현우는 수아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당신 목소리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그 침묵이 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세상 앞에 자신의 존재를 목소리로 드러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는 다시는 이전의 수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아는 작은 거울 앞에 앉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 할 수 있어.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 그녀는 침묵의 벽을 스스로 깨뜨리고 자신의 인생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엔 끝까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을 사람이 있었다. 이현우. 침묵과 고려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이제는 함께 세상을 마주하는 두 사람.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시작은 분명히 아름다웠다. 그날 이후 수아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아꼈고 대부분은 여전히 수첩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지만 아주 가끔씩 짧은 단어들을 소리내어 말해보려는 노력을 이어갔다. 매일 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에게 말을 거는 연습을 했다. 안, 능, 현우, 시. 처음에는 숨이 막힐 듯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점점 그 발음이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단숨에 유창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는 두려움에 침묵하지 않기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그녀는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 현우는 그런 수아의 노력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때로는 거실에서 그녀의 작은 연습 소리를 들으며 혼자 미소 지었고 때로는 부엌에 있던 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가 걸어가는 이 변화의 길은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닌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길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공방 일도 점점 바빠졌다. 수아가 일하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남았다. 작은 포장 하나에도 정성이 느껴졌고 주문받은 가구 옆에 놓인 손글씨 메모는 손님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가구는 누군가의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나무에도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런 문구들이 적힌 쪽지는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어느새 수목은 진심이 있는 공방으로 입소문을 탔다. 기자들이 찾아왔고 작은 잡지사의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다. 현우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수아는 수첩에 조심스럽게 적었다. 거절하지 마세요. 세상과 마주할 시간이 왔어. 그 말을 들은 현우는 결국 인터뷰에 응했고 기사에는 이렇게 적혔다. 말을 잃은 한 여자는 손으로 세상을 만졌고 그 손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녀를 지켜보는 남자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그녀는 내 삶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 기사가 나간 후 공방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일부러 멀리서 오는 손님도 있었고 수아에게 쪽지를 남기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수아 씨의 말 없는 응원이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당신처럼 조용한 강함을 꿈꾸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쪽지를 조심스럽게 모아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밤마다 하나씩 꺼내어 읽었다. 침묵 속에서 피어난 공감. 그것은 수아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두 번째 재판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아의 가족 측은 이번엔 더 많은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어머니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수아가 어린 시절 정신적 불안으로 입원했던 과거를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이건 너무해요.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수아 씨를 한 번도 온전히 인정해준 적이 없었어요. 말 못하는 애, 짐 같은 존재로만 취급했죠.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수아는 또다시 싸울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스스로 증언하겠다고 결심했다. 법정에서 저 말할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고 그 말은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를 꿰뚫는 한 줄기 빛 같았다. 현우와 박 변호사는 놀랐지만 곧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 당일 수아는 단정한 옷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 안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리했다. 기자들도 있었다. 이 재판이 이제 단순한 유산 다툼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사건으로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수아는 천천히 증언대에 섰다. 판사가 그녀에게 물었다. 피고인,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조정했다. 한참을 숨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기억합니다. 법정 안이 고요해졌다. 수아는 이어서 말했다. 어렸을 때 나는 목소리를 잃었어요. 하지만 그건 병이 아니에요. 그건 제 안에 상처였어요. 그녀의 말은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모두에게 뚜렷하게 들렸다. 가족은 저를 감췄어요. 부끄럽다고 했어요. 소리내지 못하는 아이는 쓸모없다고 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감추지 않아요. 저를 지킬 거예요. 제 삶을 제 목소리로 살 거예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몇몇 방청객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술 감사합니다. 그녀가 증언대를 내려올 때 현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을 잡는 힘에는 세상을 견디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법정을 나서며 수아는 수첩에 짧게 적었다. 오늘
나 자신에게 지지 않았어요. 현우는 그것을 읽고 대답했다. 당신은 이겼어요. 이미.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잡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침묵 속에서 시작된 목소리. 그 작지만 단단한 소리가 점점 더 멀리 퍼져가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뒤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최수아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 최수아는 고 김말순 씨의 유일한 지정 수혜자이며 해당 유산은 피고의 독립적 권리에 해당한다. 원고 측의 청구는 기각한다. 그 한 문장이 판결문에 명확히 새겨져 있었다. 최수아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현우와 박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수아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는 천천히 눈물이 고렸다. 이번엔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안도감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에서 오는 눈물이었다. 수아 씨, 해냈어요. 박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스스로를 지켰고 우리를 지켰어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처음보다 더 또렷해진 목소리였다. 그녀의 말은 여전히 느렸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재판 이후 수아의 삶은 조금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인사를 했다. 수아야, 오늘도 잘 살자. 그리고 한 글자씩 천천히 발음하는 연습을 계속했다. 현우는 공방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언론에 소개된 이후 주문이 크게 늘었고 지역사회에서도 장인의 공방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수아의 손글씨 쪽지가 함께 배달되는 가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날 공방으로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말없이 조심스럽게 손편지를 내밀었다. 수아 씨에게 꼭 전해주세요. 현우는 편지를 받아 조심스럽게 읽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말을 잃었다고 해서 마음을 잃은 건 아니라고 수아 씨가 말해준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침묵 속에 살았지만 이제 저도 조금씩 말하려 해요. 고맙습니다. 꼭 만나고 싶어요. 수아는 그 편지를 읽고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썼다. 당신의 침묵을 이해해요. 그리고 당신의 용기를 응원해요. 말은 없어도 우리는 이어질 수 있어요. 함께 천천히 걸어요. 편지는 다시 그 여성에게 전달되었고 그날 이후 공방에는 말보다 조용한 위로가 더 많이 오갔다. 수아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없는 친구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 앞에 낯익은 차가 섰다. 최지연, 수아의 언니였다. 이전과 달리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고 손에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다. 현우는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수아에게 다가갔다. 언니가 왔어요. 만날래요?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공방 옆 조용한 창고로 자리를 옮겼다. 지연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수아야, 오늘은 말하진 않을게. 그냥 들으러 왔어. 수아는 천천히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펜으로 글을 써내려갔다. 왜 이제야 들으러 와요?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너한테 변명하려고 온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내가 부끄러워. 어렸을 때부터 너를 챙기기보단 감추는 게 편했어.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내 삶에 너를 넣고 싶지 않았어. 수아는 말없이 지연을 바라보았다. 눈물도 없고 분노도 없었다. 그저 오랜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는 듯한 침묵. 근데 내가 그 재판에서 말했을 때 나 숨이 막혔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너를 보는데 내가 이렇게 작아 보이던지. 지연은 봉투를 꺼내 수아에게 건넸다. 이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숨겨놨던 거라. 내가 할머니한테 보냈던 편지들이야. 우리가 몰래 뜯어봤어. 근데 다 내 마음이 담겨 있더라. 미안해, 수아야.
수아는 봉투를 열어 한 장 종이를 꺼냈다. 삐뚤빼뚤한 어린 시절의 글씨. 할머니, 저 말 못해도 잘 지내요. 할머니, 오늘은 언니가 나 안 봤어요. 근데 괜찮아요. 할머니, 현우 아저씨는 착해요. 목소리 없이도 저한테 말 걸어줘요. 수아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언니.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은 눈물을 터뜨렸다. 수아라, 정말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두 자매는 오랜 침묵을 끌어안았다. 용서는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수아는 현우에게 말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날인데 가장 큰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그녀의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가장 조용한 날인데 가장 큰 소리. 언니가 날 들었어요. 처음으로. 진짜로. 현우는 그녀를 안았다. 그건 당신이 들릴 만큼 크게, 깊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수아는 웃었다. 그 미소는 이제 더 이상 조심스러운 생존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자신의 삶을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한 공방에 불을 끄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의 목소리를 의심하지 않는 세상이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공방 앞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낙엽은 바람에 휘날리며 마당 가득 쌓여갔다. 수아는 작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햇살의 따스함이 마치 오래 기다린 위로처럼 다가왔다. 현우는 작업장 안에서 새로 주문받은 테이블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새 익숙한 손길로 나무를 다듬으며 창밖의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작았지만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그는 때때로 자신이 아닌 그녀가 자신을 더 지탱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수아 씨, 잠깐 들어와 봐요. 차 한잔 할래요? 현우의 말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왔다. 현우는 따뜻한 유자차를 건넸다. 수아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입안에 퍼지는 단맛이 마음을 녹였다. 괜찮아요. 현우의 물음에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녀의 말은 여전히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예전과는 달리 멈춤이 없었다. 말을 고르고 꺼내고 이어가는 데에 이제는 망설임보다 의지가 더 컸다. 그녀는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가끔 무서울 때도 있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 현우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감추지 않아요.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아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에 현우는 웃었다. 맞아요. 저는 들려요. 아주 또렷하게요. 수아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 미소가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공방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공방 내부를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이현우 씨 맞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사실 수아 씨 가족과 관련된 법무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현우는 순간 긴장했다. 그러나 남자의 표정은 차분했고 오히려 조심스러워 보였다. 제가 그 사건을 맡았을 때는 수아 씨에 대해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저 서류로만 봤죠.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수아 씨의 인터뷰와 영상들을 보고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쉽게 누군가의 삶을 판단했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지금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고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아는 출판사에서 수아 씨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결정은 두 분께 달려 있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는 그 시선을 받고 잠시 고민했다. 그녀의 삶이 다시 많은 사람들 앞에 놓이는 일, 그것이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그러나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처럼 조용한 사람도 말할 수 있다는 걸 누군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다. 그날 밤, 수아는 작업실 한쪽에 작은 책상을 놓고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원고라는 것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손으로, 펜으로, 그녀만의 문장으로. 나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세상이 내게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들어주었고, 나를 기다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침묵은 낙함이 아니라 준비였다. 나는 준비된 침묵이었다. 그 글을 읽은 현우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 글, 세상에 꼭 보여줘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삶이 될 거예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어서 또박또박 썼다.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닿을 수 있다면 나는 오늘도 나의 이야기를 계속 쓸 것이다. 며칠 뒤 출판사와의 미팅이 이루어졌다. 수아는 직접 미팅 자리에 나갔다. 변호사 박수련도 동행해 주었고 출판사는 수아의 용기와 진정성에 깊은 감동을 표했다. 책은 침묵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정해졌고 수아의 글과 함께 현우와의 이야기, 가족과의 화해, 그리고 공방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들이 함께 담기기로 했다. 책이 출간되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 그 사이에도 공방은 꾸준히 운영되었고 수아는 매일 밤 한 줄씩 일기를 썼다. 그 글은 책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담겼다.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가끔은 여전히 두렵고 가끔은 여전히 말이 막힌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나는 나를 감추지 않기로 했고 목소리가 없을지라도 나를 증명하기로 했다. 누군가 그 침묵을 듣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은 조용히 수아의 마음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책은 작지만 꾸준한 반향을 일으켰고 독자들의 진심 어린 편지가 공방 앞으로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았다. 말은 소리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진심은 형체가 없지만 때때로 침묵보다 더 큰 목소리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수아는 또 한 발자국 삶의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누구보다 또렷하게. 겨울이 시작되던 날, 첫눈이 내렸다. 수아는 작은 머플러를 두르고 공방 앞에 서 있었다. 하늘에서 조용히 떨어지는 눈송이 하나하나가 마치 지난 날의 기억처럼 가볍고 차분하게 그녀의 어깨 위에 쌓여갔다. 현우는 그녀의 옆에 다가와 작은 손난로를 건넸다. 차가운 날이에요. 손 시릴까 봐. 수아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웃음도 고마움도 짧은 말로 표현할 줄 알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확신 속에 살고 있었다. 며칠 후 침묵의 이름으로가 출간되었다. 책은 소리 없이 조용히 서점에 배치되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독자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자극적인 사건이 없는 이야기, 눈물겨운 고백이나 극적인 반전도 없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나도 그동안 침묵 속에서 울고 있었구나.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졌어요. 수아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모아두었다. 일부는 종이에 써 있었고 일부는 이메일로 도착했으며 몇몇은 공방 앞에 직접 놓여 있기도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속엔 당신 덕분에라는 문장이 빠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수아는 작은 노트를 펼쳐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를 알아봐 준 사람,
나를 기다려 준 사람, 나를 말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내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는 작업을 멈추고 수아를 바라보다가 무언가 눈치챈 듯 웃었다. 또 무슨 생각 중이에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손에 쥔 노트를 내밀었다. 현우는 노트를 받아 펼쳐보았다. 당신 덕분에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한 줄에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수아의 손을 잡았다. 나도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처음으로 따뜻해졌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엔 말보다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로를 치유하고 함께 자라온 시간들. 아픔도 기쁨도 천천히 공유해온 그 여정이 눈처럼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어느 날 공방에 한 소년이 찾아왔다. 15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소년은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수아를 발견하자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저도 말을 잘못해요. 학교에서 놀림도 많이 받고 말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져요. 그런데 수아 누나 책을 읽고 용기가 생겼어요. 혹시 누나랑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아는 그 쪽지를 읽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다. 당연하지. 나는 내 친구가 되어줄게. 소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수아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그 아이에게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공방 한쪽 구석엔 조용한 이야기방이라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었다.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이들이 조용히 와서 글을 남기고 글로 대답을 주고받는 공간이었다. 몇몇 아이들이 매주 찾아왔고 수아는 그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작업대 너머에서 작은 메모를 남겼다. 이 공방은 이제 가구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삶을 이어주는 공간이에요. 그 문장을 읽은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장을 썼다. 나는 이제야 내 목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걸 들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다시 창문을 두드렸다. 공방의 마당에도 작은 화단이 생겼고 수아가 가꾸는 꽃들이 줄지어 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수아는 작업 중이던 현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어디론가 떠날까요? 현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깐 쉬고 싶어요. 그동안 달려왔으니까. 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 그들은 그렇게 작은 여행을 떠났다. 한적한 바닷가 마을. 말없이 파도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시간. 함께 걷는 조용한 골목. 수아는 현우의 손을 꼭 잡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현우 씨. 응. 당신이 없었으면 나 지금 없었을 거예요. 현우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싸지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당신은 몰래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걸 믿어줬을 뿐이에요. 수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고 이번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 말은 마치 파도 소리 사이로 흘러가는 바람처럼 조용했지만 현우의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 둘 사이엔 어떤 약속도 다짐도 필요 없었다. 그저 이들이 함께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수아는 알았다. 이제 자신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이야기는 단순한 회복이나 생존이 아니라 살아가는 용기 그 자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것이다. 조용한 목소리로, 하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울림으로.